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역시나 남녀 사이에는 진정한 우정이란 없다는 걸 깨달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후회되는 선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네요. 제게는 20살 무렵부터 친하게 지낸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는 저보다 2살이 많았습니다. 얼굴도 이쁘고 나름 좋은 대학에 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집안도 좋아서 강남에 살고 있었고, 당시 어린 나이에 외제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씀씀이도 크고 뭐라든 멋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후배들에게도 항상 잘해주고 밥도 술도 잘 사주는 뭐래도 멋진 그런 누나였어요.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뻐서 당연히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고, 그 중에서 저도 그 누나를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매번 저보다 훨씬 잘난 사람을 만나고 있었고, 저같이 가진 것 없고 외모도 평범한 놈이 그 누나와 만나는 일은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제 스스로 그 누나를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제 친누나처럼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 스스럼 없이 따르니까 누나도 저를 동생으로 인식하고 주변에 들이대는 다른 사람들보다 저를 편하게 생각하고 잘해주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매주 만났던 것 같고, 자기가 아끼는 후배라면서 저랑 같은 나이의 여자애를 소개시켜줬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가 제가 21살에 군대를 가면서 연락이 뜸해지게 되었고, 군대 갔다가 돌아오니 누나가 유학을 가면서 서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학교 복학하고 열심히 사느라 제 기억 속에서 누나가 거의 잊혀지게 되었고, 누나도 당시에 애인도 아닌 그냥 동생일 뿐이었던 저와는 연락하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해외에 있는 사람과 연락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절도 아니었고, 비싼 돈 내고 국제전화 할 만큼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자기 인생 살면서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대학 졸업하고 막 취직해서 회사 생활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대학 동창이 제게 연락해서 그 누나가 유학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돌아온다고 해서 정말 반가운 마음이 앞섰지만, 저는 지방에서 회사 다니고 있었고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시간 내서 서울까지 올라가 누나를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항상 여자친구를 만나서 데이트하기 바빴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전화 한 통화하고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나중에 시간 나면 만나기로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에는 누나라는 생각이지 여자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들끼리 여행을 간다고 해서 주말에 할 일이 없어졌고, 대학 친구들이 모인다고 해서 모처럼 저도 서울에 올라가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친하게 지내던 많은 선후배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그 누나도 그 자리에 오는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서로 연락도 잘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잊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연하게도 20명 정도가 모인 그 술자리에서 누나와 제가 서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같이 술을 마시면서 정말 오랜만에 옛날에 즐거웠던 시절을 이야기하며 서로 추억에 잠겼습니다. 어색했던 것도 잠시 오랜만에 옛날로 돌아간 것 마냥 좋더라고요. 그렇게 2차, 3차 계속 자리를 옮겨 다니며 술을 계속 마셨는데 누나와 저는 딱 붙어 다니면서 계속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 정말 술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누나를 잠깐 좋아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마음속 깊이 사랑한 적은 없었는데 술이 취하니까 누나가 너무 예뻐 보이고 과거에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도 만난 것처럼 애가 타고 옛날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생각을 나만 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누나도 저를 그저 동생으로만 생각하고 남자로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진탕 마시니까 마치 저와 서로 사랑이라도 했던 것처럼 서로 애틋한 감정이 그 자리에서 생기더라고요.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 술자리에서 자꾸 눈이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은 터치를 서로 하고 있으니까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차 술자리가 끝날 때쯤엔 저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 몸이 달아 있었어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몸도 가꾸고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고 누나도 유학을 다녀와서 그런지 예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어지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저희 둘이 끝까지 남아서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을 챙긴다지만 우리 둘의 속마음은 똑같았어요. 빨리 다들 보내고 둘만 남아야겠다. 말은 안 해도 마음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보내고 서울 밤거리에 우리 둘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막상 이 순간을 기다려왔지만 둘만 남으니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누나가 먼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너 오늘 잘 곳은 있어? 저는 당연히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새벽에 갈 곳이 없었고 그냥 주변에 숙박업소를 찾아서 잘 생각이라고 했더니 누나는 어떻게 그런 데서 잠을 자냐고 일단 자기 집으로 가자더라고요. 역시 나이와 경험에서 오는 연륜은 무시할 게 못 되는 것 같았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택시 안에서 우리 둘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별다른 대화 없이 그녀의 집에 도착했고 그녀의 뒤를 따라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녀의 집은 새로 지은 듯한 깔끔한 오피스텔이었고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방도 하나였고 침대도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 그런지 조금 작았어요. 저는 누나한테 이불을 주면 바닥에서 자겠다고 얘기했는데 누나는 혼자 살다 보니 여분의 이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이면 그냥 이불 없이 바닥에서 잤을 텐데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 난방을 틀긴 했어도 따뜻한 느낌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슬기은에 후끈거리니 바닥에서 자야겠다고 생각했고 누나한테도 괜찮다고 그냥 바닥에서 자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나가 이불도 없이 딱딱하고 춥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올라와서 같이 누우라고 해서 못 이기는 척 올라가 누웠습니다. 넓은 침대였으면 각자 끝에 붙어서 잤을 텐데 좁으니까 할 수 없이
서로 몸이 포개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다 들리더라고요. 심장 소리를 들으니 더 심장이 빨리 뛰었고 어느새 우리는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둘 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어요. 누나도 술 기운 탓인지 이미 놓아버린 이성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자고 있는 누나를 보고 있으니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누나였고 친누나처럼 따르고 있었는데 한순간의 감정으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 당황스러웠어요. 누나한테도 미안하고 여자친구에게도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결국 누나가 깨지 않게 몰래 빠져나와서 집으로 내려갔어요. 누나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해장도 못하고 가서 어떡하냐고 하는데 저는 차마 답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친했던 누나와 술 먹고 선을 넘고 나니 얼굴을 마주할 자신도 없었고 여자친구한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답을 하지 않자 그 뒤로 누나와는 연락이 끊어졌고 저는 더 이상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누나와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너무 어색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피하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누나와는 연락을 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이 모든 좋았던 관계를 망쳐버린 것 같아요. 다들 저처럼 좋은 인연의 관계를 망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술 조심하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57세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살다 세상에 이런 시누이들이 있을까요? 늘 사사건건 간섭에 험담은 기본이고 전 시누이들의 항상 씹히는 대화거리였나 봅니다. 지금 시누이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런 줄도 모르고 시댁 때 가족과 가족이 된다는 마음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외롭게 남매로 자랐던 저는 언니들이 생기는 것 같아 설렜는데 제 마음과 달리 그들의 마음은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시댁 가족 구성원은 홀어머니와 7명의 시누이랑 그리고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아들 낳으려고 딸들을 계속 낳다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는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딱 저희 시댁이 그런 집이었죠. 아버지께서는 술을 워낙 좋아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술 때문에 간암으로 남편이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어린 자식들을 혼자서 키우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 아버님의 몫까지 일을 해야 해서 너무 어렸던 남편을 보살피는 일은 누나들의 몫이었다고 해요. 누나들이 남편을 번갈아 가면서 애지중지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그거고 거기까지였어야만 했습니다. 이제부터 신우들과의 사건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를 그렇게 예쁘다고 하시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돌변을 하시더군요. 이유도 없이 시누이들은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무슨 오해가 있겠지 하고 마음을 다해서 잘하면 그렇지 않겠지 하는 마음에 정말 많이 노력하면서 예쁨 받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들은 변함도 없이 남편과 살면 살수록 도를 넘더군요. 특히 큰 시누이가 정말 어처구니 없이 도를 넘는 행동을 하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큰 시누가 점점 미워지더군요. 결혼 전에 친구가 시누 많아서 힘들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을 피부로 느끼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친구는 저에게 결혼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신우들은 그런 사람들과 달라. 네가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장담을 하나. 다들 힘들다고 하던데. 지금도 많이 예뻐해 주시는데 설마 결혼했다고 미워하겠어? 힘들 때 바보같이 징징 울지 말고. 농담인지 아닌지 진지하게 말했던 친구의 말이 이제는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겪어보니까 절실히 느끼고 알겠더라고요. 시누이들이 저보다 더 나이가 많고 한 명만 저보다 어려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려서일까요? 가식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줬던 시누이들을 언니들이다 생각하고 살갑게 다가가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첫째다 보니 언니 있는 집이 늘 부러웠거든요. 언니들이 여러 명 생기는 것 같아 흥분도 되고 너무 좋았는데 순진하게도 정말 저만 그랬나 봅니다. 언젠가부터는 늘 시댁 가족들의 지적 대상이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를 얕잡아보는 시댁 식구들이 있는 곳에서 감싸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저를 지적하면서 흉을 보기 시작하더군요. 막상 얘기를 시작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해야 할지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다 보니 화부터 치밀어 오릅니다. 그 긴 세월들 어떻게 살았는지 60을 바라보는 지금은 신우들을 안 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선 신혼 때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닌 25살에 결혼을 하였고 바로 아이도 가졌습니다. 시작은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만삭이 되어서 도저히 배가 불러 이번 김장은 못할 것 같아 어머님께 어머님, 저 이번에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머님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했더니 시누이들이 번갈아 전화를 해서 난리쳤고 김치는 못 주니까 김치 가져다 먹지도 말라는 등등 아침부터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더군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어머님께서 그럼 몸 무거운 네가 움직이지 말고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도와줄 테니 집으로 오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늘 어머님을 조종하는 시누이들이 이번에도 나섰던 모양이다 생각하고 전화를 받고 멍하니 그 자리에서 몇십 분을 그대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는데 제가 순진했었고 남편 말을 그때 믿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도와준다던 남편은 김장하는 동안 내내 잤고 남편을 깨우면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면 저렇게 자겠니? 내버려 둬라. 라고 하시곤 김장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요즘은 절임 배추가 있어서 덜 힘들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했던 터라 남편의 도움 없이 만삭인 제가 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결국엔 그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너무 힘들었던 저는 김장을 하다 쓰러졌고 가까운 산부인과를 가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제 상태를 보시고는 큰 병원에 빨리 가셔야 합니다. 이러다가 산모 죽을 수도 있고 아이도 만삭이니 빨리 가셔야 합니다. 라고 해서 근처의 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김장을 했으니 그때 제 몸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고 너무 아팠습니다. 저혈압에 아기도 내려와도 너무 내려가 있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잘못하면 조산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때 남편은 자기가 너무 힘들면 혼자 하지 말고 깨우지 왜 혼자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몸 상태를 누누이 얘기했고 이렇게 큰일을 겪고 나서도 말을 그따위로 하는 남편을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잊고 남편 뺨을 한 대 때리게 되었어요. 제가 때렸는데도 남편은 멍하니 있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러서 아차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시며 하시는 말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시어머니 앞에서 이게 무슨 경고 없는 행동이야. 정말 유난을 떠는구나. 우리 옛날에 배불러서도 김장을 했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진짜 임신이라는 게 뭔지 하시면서 꾸짖는데 정말 눈물만 계속 나더군요. 그런데 이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누이들이 우르르 병실에 들어서더니 동생이 저에게 맞았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한다는 말이 네가 뭔데 감히 내 동생한테 욕을 하고 때려? 어린아이 아빠 없이 자란 것도 화가 나는데 네가 손을 올려? 병실에서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이런 말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서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고 저 또한 괜찮았습니다. 시누이들은 놀라는지 제 앞에 보이지 않더군요. 다행히 무사히 태어나고 친정에서 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일을 겪고 나니까 이간질하는 시어머니를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으면 더 부풀려서 시누이들에게 다 고자질을 하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시누이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자꾸 반복되는 것은 제가 바꾸어야 할 것 같아서 독하게 맘먹고 시어머니보다 더 시어머니 같은 큰 시누이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오해와 사건들을 기죽지 않고 다 얘기했더니 그래? 그랬었어? 난 엄마 말만 듣고 그런 줄 알았네.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고 좋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큰 시누이를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큰 시누이는 병원 사건 이후로 더 사사건건 참견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죠. 저희가 이사를 해서 가구를 다 새 걸로 샀는데 그것도 오셔서 트집을 잡으시는 겁니다. 한다는 말이 왜 멀쩡한 가구를 두고 새로 샀어? 돈이 그렇게 많아? 라고 하더군요. 이게 집들이 와서 할 말입니까? 병원 사건도 있고 해서 껄끄러워서 저는 큰 시누이를 자주 보고 싶지 않은데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오는 거예요. 아들 장가 보낸 엄마처럼 안 보면 보고 싶어서 안 된다나 뭐라나. 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건 남동생이 보고 싶어서 이사를 할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닌가 싶네요. 시누이와 그전에도 너무 가까운 것 같아 멀리 가고 싶어서 말도 안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 시누이가 이사를 근처도 아닌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온 겁니다. 그때부터 시누이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시누이는 시도 때도 없이 급한 일이 있다면서 올케, 내가 오늘 모임이 있어서 애 아빠랑 애들 보낼게.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도 애 챙기랴 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데 시누이 가족까지 챙기다 보니까 신랑과 싸움이 더 잦아졌어요. 남편한테 누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돌려서 말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니 남편은 네가 좋은 올케 해주면 안 되겠어? 내가 어릴 때 누나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주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에이, 상처 주는 말 못해. 내가 어떻게 하냐?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래서 신랑에게 그럼 누나 가정 챙기는 거 자기가 하던가. 왜 자꾸 내가 챙기게 하고 자기네 나가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결국 그날도 시누이의 일로 둘이서 싸우고 살림을 부수고 난리가 났어요. 늘 우리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 일도 있고 해서 시어머니랑 거리감 생긴 것 때문에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시누이는 제가 큰 잘못을 해서 이러고 사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가정도 깨지고 애도 힘들 것 같아서 용기 내어 시누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죠. 형님,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봐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제가 형님 몸종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왜 우리가 따라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던지 형님께서 이사를 가세요. 그러자마자 얼굴이 벌겋게 변하면서 시누이가 일어나더니 이게 보자 하니까 이제 이위아래도 없이 못하는 말이 없네? 이렇게 말하면서 제 머리채를 움켜잡고 흔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난 시누이를 진정시키려고 형님 왜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라고 말해도 손을 놓지 않고 휘어잡고 흔들더군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 살려고 저도 형님 머리채를 똑같이 비틀어서 움켜잡았습니다. 저는 힘껏 머리채를 더 흔들었네요. 진짜 시누이는 힘없이 흐느적거리며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별이 반짝했습니다. 신랑이 저를 친 겁니다. 제정신이야? 사람이야? 어디서 그래?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잡고 있던 머리 끄덩이를 바닥에 밀쳐서 던져버렸습니다.
신랑이란 인간이 무조건 신우 편만 들고 자초지종을 묻지 않고 제게 손찌검을 한 걸 생각하니 분해서 그때 저도 남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때 또 때리려고 하길래 급하게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밸브를 열고 부엌에서 사용하는 라이터와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저는 크게 소리를 쳤어요. 야,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래, 다 죽자, 죽어! 다들 놀랬는지 모든 상황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었던 건 저희 아이가 방에서 나오자마자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되찾고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저도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제 자신이 너무 놀랐습니다. 다들 내 눈치만 보다가 시누이가 더 건드렸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겠다 생각했는지 도망치듯이 저희 집에서 나가서 공동가스 밸브를 잠그면서 저는 그때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랑에게 분하고 원통해서 소리치며 말했어요. 당신 아내는 안중에도 없고 시누이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어리석다. 이혼이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신랑도 놀랬는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빌고 저도 엄마인지라 방에서 나온 아이를 생각하니 이혼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2번 다시 나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시누이 편만 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까지 말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아무튼 남편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저에게 몹쓸 짓을 했던 시누이가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안 좋은 사건이 있었지만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체기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를 무시하던 못된 시누이들을 안 보고 삽니다. 가족 행사가 있어도 저는 안 가고 남편만 참가하다 보니까 등 돌리고 산 지 벌써 20년이 조금 넘어가네요. 지금도 시누이들은 제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기들한테 잘해도 그렇게 욕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안 봐도 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안 보고 사니까 세상 편하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형님과 저희의 큰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것 또한 제 탓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데 시누이들 정말 답이 없네요. 뭐 어쩌겠어요. 자기들 입으로 말하고 다니겠다는 분들을 어떻게 말리겠어요. 근데 만약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사실 어쩔 수 없이 보고 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찌 보면 더한 꼴 안 보고 돌아가신 게 다행이기도 해요. 지금도 그때 사건을 알고 있어서 우리 아들도 고모라고 하면 정말 싫어합니다. 아빠 앞이라 말은 안 하지만 어릴 적 그 일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애도 저에게 엄마 탓 아니야 라고 힘을 주네요. 이 말이 어떠한 위로보다 몇천 배로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제 글이 길어졌고 그때 일을 생각하니 아직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끝까지 긴 제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늘 행복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게 딱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유난히도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좋아하던 소녀였어요. 제가 비즈공예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외국에서는 이미 비즈공예사들이 대접받는 직종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시장이 크지 않아 많은 돈을 벌지 못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언젠가 우리나라 최고의 비즈공예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어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직종을 선택한 사람들은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거든요. 비즈공예를 딱히 배울 곳도 없는 우리나라 여건상 유튜브를 통해서 외국 영상들을 보며 연구하고 배워나갔어요. 조그만한 재료 하나조차도 외국 제품을 써야 하는지라 벌이가 없는 상황에서 제 꿈을 이어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 뒤에서 제 꿈을 응원해주던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였어요. 엄마는 제가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항상 뿌듯해하셨어요. 본인은 먹고 살기 바빠서 하고 싶은 일을 못했는데 하나뿐인 딸이 꼭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성공하길 바라셨어요.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항상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셨죠. 그런 엄마의 기대에 꼭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밤낮 모르게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일이 제 배필이 될 남자와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비즈 재료를 싸게 사야 했던 저는 직접 발로 뛰며 도매상을 뻔질나게 드나들었거든요.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재료상을 하던 그와 2년 넘게 거의 매일같이 얼굴 보며 지내다 보니 사장과 고객으로 시작된 관계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비즈 공예사와 비즈 재료상의 만남을 주변에서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어디 있느냐며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좋은 재료를 싸게 쓸 수 있어서 작업에도 큰 도움이 되었죠. 1년의 연애 후 저희는 축복 속에 결혼하게 되었고 그렇게 행복할 것만 같던 결혼 생활은 신혼 2년 차에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1년간 겪은 시어머니는 약간 특이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크게 부유한 것도 아닌데 늘 명품을 들고 다니고 항상 고급 식당만 가려고 하는 통에 가족 외식 한번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부족함은 없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평범한 직장인이셨는데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어디 나가면 부잣집 사모님처럼 행동하셨어요. 그 때문에 저도 돈 많은 연기까지 했어야만 했거든요. 결혼 후 시어머님께서는 본인의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해준다며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그 자리는 그야말로 부잣집 사모님들의 골프 모임이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였죠. 온갖 명품 이야기, 남편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사모님들 사이에서 저는 그저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근수 엄마 눈에 차려면 보통 집안이 아닐 텐데. 세탁소 하는 부모님이 부끄러웠던 건 아니었지만 그 분위기에서 제가 저희 부모님이 세탁소 한다는 소리가 선뜻 나오지 않아 우물쭈물 하고 있었는데 옆에 계시던 시어머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셨어요. 예, 무슨 소리니? 내가 무슨 조건 보고 결혼시킨다고. 우리 사돈 그냥 작은 공장 하셔. 지방에서는 꽤 건실한 회사라고 하더라고. 사돈보다 우리 며느리가 진짜지. 너희 비즈 공예라고 들어봤어? 우리 며느리 비즈 공예사야.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각종 전시회도 출품하고 해외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야. 듣는 순간 정말 띵했는데요. 우리 집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유명한 공예사라니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저도 순간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은 그런 거짓말을 해놓고도 집에 오는 내내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더라고요. 이번 한 번뿐이겠지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허세와 거짓말은 멈출 줄은 몰랐어요. 얘야, 저번에 봤던 내 친구 중에 이번에 딸이 결혼한다는데 너한테 작품 하나 부탁하더라. 거 봐라. 내가 그런 부잣집 친구들 두니 너한테도 다 도움 되잖아. 인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작품 의뢰로 들어오고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재료값만 4, 5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냥 선물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마. 그 후로도 시어머니 친구분들은 저에게 작품 의뢰를 많이 해주셨고 덕분에 제 수입도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저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려는 정도로 생각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오랜만에 카페에 앉아 작품 스케치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어머, 근수 엄마 며느리 맞죠? 저번에 비즈 작품 잘 받았어요. 역시 외국에서 배우고 와서 달라도 확실히 다르더라고. 우리 딸도 이쁘다고 좋아했어요. 이번에 하나 더 주문할까 했는데. 저번에 만나 뵀던 어머님 친구는 작품을 잘 받았다며 또 의뢰할 수 있느냐고 하시면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저번에 200 줬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주면 되겠죠? 싸게 줘서 고마워요. 200만 원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내 작품을 200 주고 사셨다는 이야기에 저는 황당하게 그지없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시어머니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저번에 제 작품을 200만 원에 파셨어요? 그건 네가 어떻게 알았대? 외국 비즈 공예사들 작품 보니까 그 정도 하더라. 너도 곧 그렇게 될 건데 그 정도 받아야 하지 않겠나 싶어 받았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린지 200만 원에 팔았다 치고 그럼 나한테는 왜 재료값만 준 건지. 어머님, 제 작품 한 개에 10만 원에 팔고 있어요. 저 외국 대학 나오지도 않았고 외국에서 유명한 공예사도 아니잖아요. 제 이름이나 명예 보고 주문하는 건데 그걸 200만 원에 팔면 사기예요. 사기? 너 CM이를 사기꾼 취급하는 거니? 기껏 며느리 기죽지 말라고 그렇게 소개해줬더니 네가 진짜 능력 있는 애였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할 것도 없지 않았겠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200씩 준다는데 안 받니? 어머님, 저는 제 일에 자부심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고요.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꼴랑 이거 만들면서 자부심?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이 정도 했는데 월 200밖에 못 벌면 그건 재능이 없는 거야. 너 따위가 무슨 공예를 한다고. 그것도 재능 있는 애들이 하는 거지. 맨땅에 헤딩해가며 열심히 해오던 저를 무시하고 비참하게 짓밟는 어머님에게 큰 소리라도 치고 싶었지만 너무 뼈 때리는 말이었습니다. 비즈공예를 시작한 지 5, 6년이 지났지만 고작 월 수입 200버는 수준으로 생활비 내기도 빠듯한 수준이었죠. 어머님과 언쟁한 후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돈 벌 기회가 있는데 고작 자존심 때문에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냐며 오히려 저를 타박하더군요. 엄마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걸 왜 못 팔겠다는 건데. 답답해서 참. 어머님께서 나를 외국 대학 나온 유명 공예사로 소개하셨으니까 그분들이 그 돈 주고 사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파는 건 사기야, 사기. 난 그런 식으로 내 작품 팔고 싶지 않아. 원효대사 해골물도 아니고 고작 10만 원 남짓한 제 작품이 외국에서 공부한 유명 공예사라는 닉네임이 붙자 수백만 원 주고도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선다니 지금까지 내가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죠. 시어머니의 거짓말들로 생기게 된 갈등은 결국 남편과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 일 이후에도 시어머니의 부잣집 사모님 행세는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저는 해외 유학파 며느리가 되어드려야 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렇게 계속 누군가에게 거짓말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짓말 하다 보면 계속 거짓말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이번 기회에 저랑 같이 심리치료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너 지금 날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니? 우와, 이 며느리가 CM를 정신병자 취급하네. 어머님께서는 본인을 정신병자 취급한다며 길길이 날뛰시는 바람에 저는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흥분한 모습으로 집으로 들어와 소리치더라고요. 너 우리 엄마한테 정신병자라고 했다고? 너 미쳤어? 진짜 이게 네가 우리 엄마 병원에 쳐넣는다고 했다면서? 도대체 시어머님께서는 남편에게 어떻게 말했길래 저러는 건지 제 이야기는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때릴 기세로 손을 드는 남편의 모습에 더는 이 남자와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길로 짐 싸들고 집을 나왔어요. 제가 이혼 소송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 문자 한 통이 왔더라고요. 너 내가 충고 하나 하는데 너같이 재능 없는 애는 그런 일 못해. 그냥 식당 가서 그릇이나 닦어. 시어머니의 마지막 문자와 함께 결혼 3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혼 이후 시어머니의 마지막 문자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군요. 분하기도 했지만 진짜 내가 재능이 없는 건가 싶은 생각에 한동안 공예 작업에 손도 대지 못하고 부모님이 하시는 세탁소일 도우면서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비즈공예 작업하는 모습을 좋아하시던 엄마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하루는 세탁을 배달하고 돌아오니 엄마는 통장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연희야, 너 계속 이렇게 살 거니? 너 아직 30밖에 안 됐어. 네 꿈이 있잖아. 꿈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 줄 아니?
엄마는 네가 그 꿈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 이 돈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떠니? 누가 뭐래도 엄마는 네가 만든 비즈 작품이 제일 이뻐. 언젠가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줄 거야. 엄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무엇도 아닌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한마디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마련해준 돈으로 작은 작업실을 구했고 미친 듯이 일했어요. 정말 지칠 때마다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문자를 보며 스스로 다짐을 하고 또 했어요. 볼 때마다 차오르는 분노는 오히려 제 목표 의식을 명확하게 해줬고 오직 비즈 공예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사람도 만나지 않고 작업실에만 2년을 박혀 살았습니다. 점점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들이 당선되면서 비즈 공예사로서의 이름이 알리기 시작됐죠. 무엇보다 해외에서도 제 디자인에 관심을 가져주면서 해외 진출까지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돈 걱정 없이 작업할 수 있게 되었는데 나름 비즈 공예사에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자 저에게 배우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친하게 지낸 공예사님들과 후진 양성을 위한 학원도 차리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예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학원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학원 원장까지 되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품어온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꿈을 이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엄마가 환갑이 되셨죠. 마음 먹고 좋은 선물 해드려야겠다 싶었고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언젠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던 그 여자를 마주치게 된 거예요. 엄마 선물을 사고 잠깐 라운지에서 같이 간 친구와 커피 한잔 하고 있었는데 함께 온 친구는 마치 못 볼 사람처럼 본 것처럼 깜짝 놀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야, 저 사람 네 전 시어머니 아니야? 친구의 손가락 방향을 따라간 그곳에는 전 시어머니와 그 부잣집 사모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보는 순간 정말 제 속에서 무언가 저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리고 그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오랜만이시네요, 어머님. 이혼한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꽤나 당황하는 눈치였죠. 어머, 네가 웬일이니? 네가 여길 어떻게 들어왔니, 얘? 여기 VIP 라운지에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여전하시네요. 입만 열면 거짓말의 허세. 아직도 부잣집 사모님 뒷공무니에 붙어서 졸졸 따라다니시네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아니,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따라다녔다고? 나도 여기 VIP라고. 아직도 여기 사모님들한테 거짓말하고 계세요? 어머님이 돈이 어딨다고요? 여기 VIP라고요? 매번 카드 안 들고 왔다고 사모님 들어올 때 섞여서 같이 들어오면서 그것뿐이에요? 사모님들 혹시 그거 아세요? 사모님들하고 명품 쇼핑할 때 사고 나서 다음날 환불하러 오시는 거. 아참, 혹시 그건 아시려나? 저 외국 대학 출신도 아니고 해외에서 유명한 공예사도 아니었는데 사모님들 만날 때마다 작은 거짓말 때문에 연기한다고 고생했네요. 제가 10만 원에 팔고 있었던 작품 사모님들한테 200만 원 받았더라고요. 그 덕에 제가 저 집안 구석에 나와서 진짜 200만 원 받는 공예사가 되었지만요. 순간 그곳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그 여자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의 마지막 문자 덕분에 제가 진짜 어머님 거짓말이 현실이 되었어요. 항상 고맙게 생각할게요. 그리고 허언증 그거 정신병이에요. 빨리 병원 가서 치료 받으세요. 친구와 라운지를 나오는데 사모님들한테 울면서 변명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자니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에서야 제가 3년 동안 그 문자를 지울 수 없었던 이유를 알 것만 같았습니다. 라운지를 나서면서 그 문자 깔끔하게 지우고 나니 모든 게 마무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 같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능력도 없이 못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기죽지 마세요. 저도 저보다 더 능력 있는 후진 양성을 위해 그리고 제 꿈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